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 국감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 정보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북한 당장은 아니지만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어떤 기술은 없다? 핵배낭 기술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전승절 때도 북한 군인들 핵배낭을 메고 나왔었는데 핵배낭 기술은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보를 내놨는데요. 김일성 리더십 100이면 김정은은 10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김경희는 평양 집거 상태이고 아주 건강이 나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북한이 남한 우리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를 해킹했다. 이런 보고도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해킹했을까? 중앙일보 일면은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길정우 전 외통위원을 해킹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해킹 시도 있었지만 국정원이 차단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걱정됩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연일 마카오 원정 도박 속보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삼성 선수들, 연루된 선수들 이번 코리안 시리즈 나가지도 못하게 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삼성 선수 13억 단 삼성 선수 돈을 못 받았고 다른 선수는 10억을 잃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수들 코리안 시리즈 출전도 못하는데 어쨌든 사실인지 아닌지 경찰이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34석에서 184석 아들이 대역전 드라마를 펼쳤다. 누구일까요 과연? 캐나다의 케네디라고 불리는 캐나다의 전 총리의 아들 43살, 올해 43살인 트리도가 이끄는 자유당이 압승을 해서 다음 총리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누굴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아주 미남이고 연설을 잘하는 젊은 지도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1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트리도 당수는 진보 성격입니다. 새누리당 10년 정권, 새누리당 우리 당원들, 의원들은 이런 캐나다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영국 왕실 3대 총출동에서 극진한 환대를 했다. 누구를 환대를 했을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어떻게 환대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신문이 좀 뜯어졌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최고의 영국 왕실이 마차를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은 황금 마차에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이동하는 장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너무 환대라니까 영국 언론에서는 중국 황제의 머리를 조아리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청와대 정무특보들 출마용으로 어제 사퇴를 했는데요. 이걸 한겨레 신문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박 대통령이 총선 뒤 당 장악을 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의 해석이 맞는지 잠시 후에 전문 패널들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인데요. 연세대 남학생이 실명 데자부를 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실명 데자부일까요? 성추행을 사과하는 실명 데자부를 붙였다고 합니다. 동료 여학생에게 성폭력 가해를 했고 이에 대해서 피해 학생과 총 학생회가 공개 사과를 요구를 해서 실명 데자부를 붙였다고 합니다. 데자부를 이런 용도로도 쓰고 있군요. 자, 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금강산면에서 눈물바다를 이뤘는데요. 그 눈물의 현장 임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색 씨와 새신랑은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돼서야 다시 만났습니다. 85살 이순규 할머니는 남편에게 과자를 하나 건네고 수줍은 미소를 짓습니다. 1950년 6월 결혼 6개월 당시 남편은 열흘만 훈련을 받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헤어질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는 이제 65살이 됐습니다. 65년 만에 마주한 부부는 눈시울만 붉힌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19살, 20살. 모자라고 이제 더 많이 그전 모습이 더 많이 나고. 생전에 볼 수나 있을까? 마음 졸였던 여동생은 오빠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80대 여동생을 한눈에 알아봤던 송건근 할아버지. 돌잡이 때 헤어진 아들은 한동안 바라만 보다 한참이 지나서야 부둥켜 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 65년의 긴 기다림, 4시간의 짧은 만남이 야속한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네, 네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 태어난 걸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 네, 또 어떤 분은 눈물이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성희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어저께 화면 보면서 사실 또 막 울었어요. 네. 정말 그리움과 원망과 그 야속함이 가득한 정말 인간 드라마였는데요. 정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 이산가족 어저께 만나신 분들 굉장히 고령이고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족 간의 부자 간의 상봉은 5쌍에 그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복자이거나 네. 한두 살 때 헤어져서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관심을 끄는 경우가 이제 두 어떤 쌍의 네. 그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알다시피 북측에서 남쪽 가족을 찾은 경우인데 북측에서 이제 신혼 때 헤어진 남측의 아내를 만나는 두 쌍의 이제 네.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었고요. 특히 나오는 네. 분들 서로 어깨 동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전 여자라 그런지 그 두 분이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북한에서 재혼을 했고 부인은 여기에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사도 가지 않고 네. 자식을 키웠습니다. 가슴 네. 아프고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 조금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2000년 이후 19번의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혈육을 만난 부분이 신천자의 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또 상봉. 네, 로또 상봉이다. 상봉이 로또다 네. 이런 말이 네. 나오고 있는데 이 가족이 만나는 것은 뭐 인연과 체제를 떠나서 인륜으로 이어지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 이산가족이 상봉 문제는 정례화해서 정례화돼서 네. 이런 가슴 아픈 장면들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산가족 상봉 오늘 이틀째인데요. 오늘 이틀째 상봉 장면들도 저희들이 발빠르게 또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돌직구 뉴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보실까요? 높이 있네요. 네, 박 대통령이 받은 특별한 방미 선물. 근데 어제 청와대에서 방미 당일에는 이제 저걸 공개를 안 했는데 어제 오후에 박 대통령이 받은 특별한 방미 선물이다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1965년에 방미할 때의 귀한 사진들을 선물 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정성희 의원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어저께 청와대에서 공개한 사진첩은요, 1965년 네.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갈 때, 그때 우리가 가난해서 전용기가 없었죠. 그때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보면서 네. 타고 갔을 때 미국에서 찍은 사진, 그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진이 지금 공개된 것입니다. 네. 지금은 저거는 내리는 장면이겠네요. 내리는 장면. 당시에는 뭐 1965년이니까 저희가 뭐 대통령 전용기도 없었을 때였는데 그때
또 이례적으로 전용기를 미국에서 보내줬어요, 박 대변인?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장면 보면 그네냐? 엄마야? 뭐 이러는 소리가 엄마야. 들리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비행기 네. 화면에 떠 있는데 전화가 비행기 되네. 안에서 네. 예, 위성 전화가 된다니까. 그렇죠. 흐뭇하게 네, 임기야 기분 좋아?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시죠. 근데 저게 임자 왜 기분 좋아? 저랬을까? 그러니까 아까 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65년도에 어려워가지고요. 대통령이 해외 그 순방을 나갈 때에도 민항기를 이용해서 이제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야 웬일로 그 에어포스 원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네.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를 보내줬네요. 그때가 65년 5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63년 11월에 케네디가 암살되고 나서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승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저렇게 극진히 모셔온 이유. 네. 외교는 다 남의 등을 빼먹으려고,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왜 저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월남 파병은 64년도에 합니다. 네. 64년도 7월에 의무중대 130명을 처음 보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흔히 기억하시죠? 비둘기 부대, 네. 간호부대, 비전투 요원들을 또 보냈습니다. 2,000명을. 그런데 네. 미국에서는 안달이 난 거예요. 이 월남전에 좀 그 다국적군이 좀 구성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이 좀 그 약속을 좀 빨리 이행해 주라. 그러면서 극진히 모셔가고 극진한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최초의 의전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네. 저거 보세요. 파퍼레이드 진행하고 네. 극진한 예우 끝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5년 이제 10월 달에 그러니까 네. 끝내고 나서 5달 뒤에 첫 전투부대 네. 해병 청룡부대가 일개 연대가 좀 가는 걸로 시작으로 해서 네. 4만 명의 전투부대가 이제 그 월남전에 가져오니까 미국으로서는 그 월남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또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한국군의 참전을 간절히 요구했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양국의 국익이 서로 일치했다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네. 화면이 아마 좀 잘못 나왔어요. 지금 화면은 케네디. 예. 케네디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최고 의장으로 국가재건의 최고의장 자격으로 지금 장면이 나온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과 부인 네. 에클린 여사의 모습이 나오네요. 또 그런데 나왔고요. 그 네. 이후 그 당시에는 이제 솔직히 미국에서 박정희가 누구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박정희라는 사람이 혹시 좌파냐? 좌파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냐? 라기 때문에 네. 데려다 이제 테스트를 하던 그런 시점이었고 이 장면이 보니까 이제 린든 존슨 65년도. 그렇죠. 65년도 네. 방문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뭐 저 사진을 보면서 저도 정말 50년 전과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 네. 좀 외국의 국가 원수가 보내준 비행기 타고 가면서 거기서 전화 걸고 신기해하는 한국의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의 모습과 지금의 네.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참 많이 정말 그리고 또 이 나라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네. 64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영철 사랑 같이 독일을 방문했어요. 그 당시에 네. 어떻게 했느냐? 뭐 전용기를 보내준 거 아니고 독일의 국적 민항기는 루프트한자죠. 네. 루프트한자가 우리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서울까지 취항을 하자는데 도쿄까지 취항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도쿄까지 오는 루프트한자가 서울을 들려가지고 네. 박정희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네. 독일로 가던 그런 시절이었다.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뭐 국적기뿐만 아니라 네. 전투기를 만든 나라니까 그래서 참 자랑스럽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새삼 한국의 모습과 대해서 여러 가지 느끼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월남전 파병도 하고 하면서 또 그런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 어떤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부분도 좀 있는 거죠. 네. 뭐저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자, 미국이 이번에 사진첩을 받으면서 선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 사진은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공개가 됐던 사진입니다. 네. 유경수 여사가 비행기 안에서 근데 딸이었던 영예였던 네. 박근혜 그 당시에 이제 딸에게 전화를 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에 약한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나 그 어머니의 옛날 그것은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는데 네. 이번에 저런 사진을 선물하면서 좀 감성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 네. 기사관이 뭐 하겠습니까? 외교는 뭐 공짜가 아니다. 뭐. 근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아까 제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영국 가서 아주 극진한 환대를 네. 받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한 환대 뒤에는 분명히 그렇죠. 어떤 뭐가 있을 것 의미가 같아요. 있다라는 네. 말씀을 했지만 아무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영국에 가서
초극진한 대접을 네, 받았다고 초극진, 합니다. 일단 초청부터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네. 친필로 서한을 써서 네. 손자인 윌리엄 왕세손한테 네. 이걸 네가 전달해라 해서 네. 전달을 받아서 네. 좀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십사 해서는 영국을 간 거예요. 아. 초청부터가 최고 극진한 대우를 받아서 가서 네. 갔더니 황금마차 오바마 대통령도 못 타봤다는 네, 영국의 최고 국빈에게만 대접한다는 황금마차를 타고 네. 그래서 버킹엄 궁에 갔더니 거기에는 3대가 윌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네. 해서 그 아들인 찰스 왕세자 네. 몇십 년 동안 왕세자인 찰스 왕세자 네, 최측장 후. 그리고 부장 기간. 네. 그 아들인 윌리엄 왕세손까지 3대가 총 출동해갖고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을 아주 최대한 극진하게 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요 뒤에 누가 있냐 하면은 이 네. 모든 걸 기획한 사람이 바로 최연소 재무부 장관인 조지 오즈번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오즈번 독트린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식사가 누가 있군요, 한 분이. 그렇습니다. 네. 이 오즈번이 누구냐 하면 네, 지금 맞다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오네요. 네. 저게 이제 영국 왕실이 한 100대 정도의 마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마차다. 네, 뭐 목재 위에 도금을 하면 화려한 네. 마차인데요. 이 오즈번이 누구냐 하면 굉장히 귀족 출신이래요. 네. 귀족 출신이지만 실용전신이 투철해갖고 2010년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중국밖에 없다라고 네. 해서는 2010년도부터 오즈번 독트린을 선언하고요. 그래서는 네. 중국이 주도한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서방 국가로서는 최초로 가입을 하는 등의 일들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성과를 냈느냐? 그 성과가 꽤 크다고 합니다. 중국의 영국 투자가 2010년 이후 매년 9%씩 성장, 90%씩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아, 저게요, 사실은 저기 연금술이라고 지금 제목이 나오는데 아편 전쟁이 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영국이 예. 이제 중국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건 아편 전쟁이죠. 중국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뭐 한 10,000년 동안 네. 한 번도 전 세계 G1, G2를 어긋난 적이 벗어난 적이 네.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150년 동안 벗어났었죠. 네. 그런데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아편 전쟁. 정말 유럽의 조그만 섬나라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시진핑이 다시 이제 의기양양해서 영국의 핵심을 네. 만나러 간 건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많아요. 중국 황제 영국의 그 이제 대사가 네. 와서 이제 아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영국 대사 무릎을 못 꿇겠다는 거예요. 네. 중국 황제 무릎을 꿇어라. 못 네. 꿇다. 한참 실랭이를 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시진핑은 엄청난 대접을 받고 영국이 전략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유럽에서 유일하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게 영국입니다. 네. 영국 경제만 지금 플러스 경제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경제 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대거, 유입된 자금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은 방금도 뭐 오즈번 재무장관 이야기했지만 아예 영국에 대놓고 러브콜을 합니다. 중국에 네. 대해서. 그래서 런던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위에나 국제 시장, 유엔화 결제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니까 이제 오바마 굉장히 미국이 기분 나쁩니다. 나쁘죠. 뭐 그럴 미국인 수 기분 있어. 나쁘죠, 지금. 그렇죠. 네. 미국이 생각하는 최고의 맹방은 영국입니다. 네. 그런데 감히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재 자기도 못한 그 그렇죠. 황금마차를 태워주고. 게다가 이렇게 캐머런 총리가 입장이 난처해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비판을 할 때, 야, 니네 말이야, 가치의 문제를 따지지 않냐? 너무 실익만 따지지 않는 거냐? 왜냐하면 이제 그 티벳에 대한 인권 탄압 이런 문제 자꾸 미국에 지적합니다. 언론도. 네. 그러면 이제 캐머런은 우리도 그런 말 하고 싶어 하지만은 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지금 친중국 행보 미국에서는 상당히 불만 섞인 시선을 네. 보고 있습니다. 저게 뭐 이번에 중국이 한 51조 정도 투자를 뭐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저 장면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저 마차를 탄 기억이 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에 예. 저 마차를 타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 영국 방문 네. 때 저 황금마차를 탔다고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막 찾아봐서 네. 우리도 탄 마차인데 왜 모바마는 못 탔다고 그래? 그래서 어. 찾아봤더니 다른 좀 마차더라고요. 아, 마차의 급이 좀 달랐나요? 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마차가 이제 다 황금마차라고 해요. 도금은 예. 다 황금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디테일이 상당히 좀 틀려요. 이게 네.
이 지금 시진핑 총리가 탄 마차는 황금 마차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인데 네. 저렇게 문 옆에 네. 황금색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다 도금이 돼 있죠.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탔던 마차는 저거랑은 좀 다른 종류의 다른 또 황금 마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차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 마차를 이제 태운 걸로 봐서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간 거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영국도 똑같이 중국 경사론에 지금 돼 있어서 미국이 네.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비슷한 처지입니다. 미국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하나 좀 상황이네요. 지적해보고 싶은 건 영국은 참 우리가 볼 때는 낡은 어떤 전통 그리고 오래된 나라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이 꼭 뭐 신선한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 네. 많이 있는데요. 저기가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입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블레어 총리 기억하시죠? 노동당 네, 노동당 총리였던 블레어 총리 40대에 나타나가지고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뭐 쫙 끌고 나갔었죠. 그리고 영국을 많이 바꿔놨어요. 지금 보수당입니다. 네. 캐머런 총리 41세 총리 돼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쭉 그 직권에 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물러났으면 영국 노동당 당수였던 에드 밀리번드 같은 경우도 40대였어요. 그러니까 네. 다 40대에 영국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그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금 몇 대시죠? 제 40대입니다. 그거 강조하려고 꼭 그런 건 아니고 영국의 여왕은 연세도 많으시고 네. 아들은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째 왕세자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 변화의 에너지를 끌어나가려고 하는 예. 살아있는 나라다는 거. 지금 화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영국 방문 장면이 나오는 저거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임 변호사님. 아, 그렇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뭐 대접을 받고서는 네. 딱 그 황금마차에서 내리는데 정말 아름다운 한복을 딱 입고 가셨어요. 이제 네. 한복의 미를 뽐내시겠다고. 이제 만찬장 들어가던 장면. 근데 이제 내리는데 그날 비가 와갖고요. 이게 네. 갑자기 한쪽 발이 딱 미끄러지신 거예요. 네. 아마 저 장면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저기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딱 손을 잡고 부추겼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순발력 있게 농담을 건네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드라마틱 엔트리. 아, 굉장히 드라마틱한 극적인 입장이었죠. 입장이다. 네, 네. 라는 농담으로 주변을 또 이렇게 안도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나갈 때는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나갔을 때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가셨는데 그걸 영국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드라마틱한 입장과 반대되게 조용한 퇴장을 하셨다. 콰이어트 엑시트 했다라고 네. 이제 농담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 소식까지 엮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돌직구 뉴스 보실까요? 네, 지금 청와대가 장관도 복귀시키고 윤상현, 김재원 두 정무특보도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자, 박 대변인, 저걸 한겨레 신문은 친박이 당을 접수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친박이 그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는 불리하다라고 네. 하는 건 곳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에서도 당대표 경선에서도 네.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네. 아이고, 의원 숫자는 우리가 확실히 안 되는구나. 김무성, 그래서 유승민, 네. KY 라인의 대세론. 네. 이게 굳혀지는 분위기였었던 거죠. 네. 지금도 사실은 수적으로는 친박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이런 기세 싸움에서는 늘 당내 비주류들이 밀리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단 장관, 7개월짜리 장관, 네. 두 분 지금 복귀하시는 걸로 결정이 났죠. 두 분이 또 무유하게 유씨예요, 두 분 다. 네. 그리고 정무특보 두 분도 정무특보직을 사의를 어제 오후에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도 그러면 당에 뭐 전념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12월 달에 예산 정국 끝나고 나면 네. 이제 최경환 부총리도 복귀. 그리고 이제 황우려 부총리도 복귀. 그리고 네.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김희정 여성부 장관도 복귀. 지금 화면에 지금 윤상현 특보, 네. 김재원 특보 미국에 같이 수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렇습니다. 마지막 격려 여행이었다. 뭐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겠네요. 저분들을 대통령의 그 전용기에 태워서 이제 갔을 때 네. 왜 그랬을까도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아직도 지시하실 게 있나 보다. 당내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작업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뭐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녀온 걸 와서 사의를 표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네. 정리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청와대의 진짜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무특보에서 좀 자리를 없애고 하는 게 청와대로서는 어쨌든 총선에 청와대가
관여한다는 그런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 당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친박이 당을 접수하기 위해서 한 거다.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 당 내부 사정을 잘 아실 테니까. 네. 이제 제 언론을 보면서 저는 기자 생활도 해봤습니다. 뭐 정치부 네. 기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치학자 상상력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런데 뭐 기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다가 그 역점을 두고 기사를 쓰는가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동아일보는 아주 중립적으로 썼습니다. 청정 정치색 빼고 친박 방해 집결. 네. 아마 이제 여러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윤상현 의원인가요? 윤상현 의원,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이 개인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특히 뭐 친박 비박과 그런 이른바 외부에서 보기에는 권력 투쟁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청와대 정무특보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생각이 그 네. 발언이 대통령의 뜻, 바로 뭐 청와대의 뜻을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반영한 되는 거 아닌가 거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굉장히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정리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으로 본인들이 돌아가서 저것도 뭐 이제 친박. 그러니까 네. 이제는 목소리를 좀 마음대로 낼 수 있겠죠. 청와대를 오히려 더 그런 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전열을 본격화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의도해서 보냈다는 것은 글쎄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어찌됐든 저게 이제 모든 게 총선 앞두고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죠. 정상화. 예. 근데 여기 또 보면 다 다른 분석도 있어요. 네. 한겨레 보면은 그러니까 특보도 오래 하진 않고 사실 그 윤상현 특보가 특히 뭐 우리 문무성 말고도 다 뭐 대선 주자 많다 이런 네. 발언해서 뒤에 이게 청와대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김무성 대표 타기 대선 주자에서 배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통령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저기 한겨레 보면은 이게 좀 이런 분석과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정무 특보들의 활동이 대통령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았다. 미치지 못했다. 좀 미치지 못했다. 네. 좀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그게 분란만 일으키고 뜻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래서 좀 잘랐다. 이런 말도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게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저런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요. 네. 무슨 따로 얘기 들으신 게 있나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김무성 대표가 저분들 차출해가지고 장관으로 뽑아갈 때 네. 내용 못하면 당에 못 들어와 이래가면서 엄포도 비슷하게 났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번 개혁 조치 잘하고 돌아오는 것 같더니 어려운 얘기 묻지도 마 이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심기가 몹시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당에 친박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김무성 대표로서는 별론가 봐요. 네. 이제 그런데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부터 전쟁은 시작이다라는 거. 공천 전쟁은 느낌이 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건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돌직구 뉴스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핵심 인물 조이팔의 외조카가 의문의 자살을 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어제 좀 이상하죠? 왜 자살을 했을까? 예.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습니다. 이 외조카 유 씨는 저희가 돌직구쇼에서도 조이팔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맨 처음에 전에는 한번 경향신문에서 그때 단독으로 녹취록을 한번 공개해서 마치 조이팔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삼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라는 표현을 여러 번 씀으로써 논란이 됐던 사람이 이 외조카였고요. 그거 네. 외에도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공개적인 인터뷰를 계속했었고요. 등등의 활동을 해와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삼촌 못 잡는다. 절대 못 잡는다. 네. 분명히 죽은 사람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도 이 유 씨였는데 네. 돌연 자살을 해서 지금 네. 저희가 검찰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자살한 과정이 어제 오전에 자신 한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탁자에 엎드린 채 자살이 됐는데 여기서 수면제 등이 과다 복용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네. 우울증 약을 그 전부터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네. 하고 그리고 처방전도 본인 이름으로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유 씨 같은 경우는 2011년 말까지 조이팔 옆에서 밀항도 돕고 네. 밀항을 직접 30톤의 배를 구해서 직접 밀항을 돕고 네. 그 조이팔 옆에서 조이팔의 중국
도주를 어느 정도 도왔던 사람이라서 좀 조입할 검거 작전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긴 거 아닐까. 그리고 왜 지금 와서 돌연 아무리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왜 돌연 자살을 했을까? 언론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네. 사람이 그래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의혹이 뭐 일 수밖에 없죠, 정성 의원님. 뭐 이게 어쨌든 조이팔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제일 큰 쟁점인데 그거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이팔이 지금까지 우리가 돌직구쇼에서도 2번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누군가와 지인과의 통화에서 삼촌이 살아있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얘기해서 살아있다는 그런 의혹을 이렇게 하는 중심 인물이었는데 두 번째도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삼촌은 찾을 수 없다 절대로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반의 진술을 한 장 본인입니다. 근데 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거나 떳떳하지 않다면은 뭐 굳이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어서 무언가를 숨겼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그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승지첸 이 된 조이팔의 조카의 유족들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다. 근데 화가 난 대상이 누구냐? 경찰이라는 거예요. 네.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각종 인터뷰에서 경찰, 검찰이 우리 삼촌 돈만 받고 말이야. 돈만 받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검찰, 경찰, 그다음에 그걸 도왔던 변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난 심경을 토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태용이 다시 국내에 대해서 송환되는 과정에서 드러날 이런 사안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죠. 뭔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숨기고 싶어 했다는 거. 네. 두 번째로는 이 사안이 재수사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뭔가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쎄, 일단 부담은 굉장히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인터뷰 기사가 이 사라졌던 그 조이팔에 대한 관심을 팍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강태용, 그러니까 조이팔의 오른팔이었던 강태용이 중국에서 붙잡힐 때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 숨진 이 사람을 유모 씨죠. 유모 씨를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본인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굉장히 압박감을 받았을 거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검찰 간부 이름이 나왔습니다. 언론에는 000으로 나왔지만은 검찰 간부한테 돈을 줬는데도 안 했어. 그런데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만약에 조이팔이 중국에 살아있다면은 굉장히 질책을 했을 겁니다. 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된 거 아니냐. 네. 나는 또 변호사 이름을 거론했죠. 네. 변호사도 항의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면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건 자체가 정말 모든 사건이 커지다 관계자가 숨지면은 어떤 이유든 간에 숨진 순간 이건 또 증폭이 되는 겁니다. 미스터리가 증폭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똑같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강태용 체포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강태용이 잡혔을 때요. 우시시에서 잡혔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대구 지역 검찰 경찰이 떨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쪽 긴장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실제로 3개월 전에 경찰 수배대에 있었던 이 조이팔로부터 돈을 받은 걸로 수배대에 있었던 경찰 관계자가 3개월 전에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 네. 그 사실을 경찰이 알리지 않고 숨겼던 게 또 이번에 들통이 났고요. 네.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 강태용이 체포됐다고 얘기가 나온 날 바로 그날 조이팔로부터 1억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됐었던 그리고 다시 나와 있는 정모 경찰관입니다. 전 경찰관인데 정모 씨가 긴급하게 중국으로 들어가다가 중국 청도공항에서 체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태용이 잡혔다는 소식에 우다다다닥 여러 군데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급기야 이 사건에 가장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외조카가
네.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미스터리한 상황이긴 한데 분명히 강태형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빨리 국내로 송환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용은 사실은 주초에 송환될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늦어질 거라고. 상황이고요. 국내에 있었던 조이팔의 생사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외족하는 의문의 자살을 했고, 근데 왜 했는지 모르겠고, 네,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곧 검찰이 뭐 부검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짜 자살인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타살 의혹이 있는 건지, 이거는 뭐 미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저희들의 뉴스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어제 국정원이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 첫날, 좀 민감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북한 정보들을 마구 좀 쏟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좀 할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안 의원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저도 국정원이 이제 이렇습니다.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이 와서 이제 현재 북한 관련해 이제 국정원의 활동을 이제 브리핑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야 간사가 나와서 그 내용 가운데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좀 민감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네.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은 왜 하필이면 어제 이걸 공개를 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제일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그 내용 중에요. 그 여야 간사들이 또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 보고를 받고 나서 공개한 내용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일성 체제. 그러니까 네. 그 북한의 지도 계층들의 결속도를 수치로 따지면은 김일성 체제 때 100이었다고 한다면 김정일 체제에서는 50에서 70. 네. 그런데 이 김정은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아버지 때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뭐 그래서요.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김정은 지도자는 힘들다는 김정일이죠. 아버지의 말을 이제야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국정원의 검토에 따르면 김정은이 굉장히 버거워한다,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이야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대북 정보는 크게 말하면 휴민트라 해가지고 북한에 가 있는 우리를 돕는 협조자의 그 정보가 이제 가장 정확하죠. 이제 두 번째는 감청입니다. 네. 감청인데 감청은 우리의 기술도 있고 뭐 우리가 감청사고 있어요. 우리 휴전선 상공에서 우리 비행기에 떠서 감청을 하기도 하고 미국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감청하기도 합니다. 이제 감청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이야기는 상당히 전 영변 원자로 가동을 휴민트, 바로 말 인적 정보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와 테킨트, 기술 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그러면 자 영변에 관련돼서 우리의 뭐 협조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구나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는 북한의 지금 기순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이 이야기 재밌게 봤는데 2008년도에 북한의 외교관들, 해외 주재원들이죠. 8명이었고 작년에는 18명이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벌써 20명이 들어왔답니다. 20명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북한에서는 유력한 고급 정보를 가진 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정말 이완되고 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한 그런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그 이외에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해외 주재관 엘리트 탈북자가 올해만 20명이 귀순을 했다. 뭐 황장엽급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런 엘리트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도 최근에 그 기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상당히 그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튀다 보이부도 다 튀냐고 그러면서 김정은이 바락바락 화를 냈다는 얘기를 돌직구쇼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적도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 마지막에 IS 가담 시도한 내국인 2명 추가 적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더 이상 우리가 테러 안전 국가가 아니다. IS랑 지금 SNS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이 되니까 IS를 통해서 테러에 필요한 기초 원료 등을 수입했다가 이번에 적발해서 자신들이 미리 차단한 사례도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국정원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그당 이런저런 뭐 위법 행위 등으로 탈법 행위로. 근데 이제 이런 정보위 활동을 통해서 저도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국정원이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저 언론을 통해서 밝혀도 되나? 이거 우리가 다 알아도 되는 건가? 이거 특급 비밀 아닌가 싶었는데 이 정보위의 국감을 통해서 일종의 홍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홍보 많이 합니다. 네. 네. 뭐 국정원이 이렇게 많이 북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지고 싶은 욕구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히 예산 전국입니다. 네. 예산 뺏지 말아라. 우리 여기 일하고 있다. 뭐 이게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약 사범은 진짜 국정원이 잘 잡습니다. 그래요? 현재 검찰에서 잡았다는 마약 사범 대부분은 국정원에서 정보를 주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관련 기소권은 검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무슨 마약 밀수범 했다는 건 되게 국정원에서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검찰에서 들으면 발끈하실 얘기를 그렇게. 재밌는 게 검찰 서울지검 중앙지검 출입기자가 국정원을 같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어저께 정보위에서 했던 북한 소식 중에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북한의 백두산 발전소 얘기였어요. 네. 그때 대통령 그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복 중에 청년 복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발전소 하나 더 지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니까 이 중장비나 포크레인이 없으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 물자를 지고서 올라가면서 발전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 발전소가 부실이랍니다. 지금 누수가 됐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날도 그 준공식 하는 날도 누수가 있었는데요. 김정은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준공식에 참여해서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하나 더 지으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미 이 수로는 그 수로 터널을 만든 데 메우기 공사가 부실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터널 중간쯤에 이미 붕괴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잘 알았는지 그것도 좀 신기한 노릇이에요. 그 정도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사실 국정원이. 아까 현재 사실 북한은 체제가 거의 붕괴, 네. 돈이면 모든 해결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정원도 그걸 많이 활용을 하겠죠. 북한을 넘어올 때,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올 때 돈만 있으면은 경비원들이 다 눈 감아줍니다. 네. 안내까지 해줍니다. 북한 군인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활동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많이 유비돼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 중에 제일 쓸만한 당이 장마당이고 제일 필요 없는 당이 노동당이라고 한다고 이번에 국정원이 또 밝혔더라고요. 네, 북한에 이제 그렇게 두 개의 당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 주재관들 중에서도 계속 속속 이게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망명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해외 주재관들이 두 번째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어려우니까 주재관들에게 돈을 벌어서 보내라고 그럽니다. 돈을 벌어서. 그런데 돈을 버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챙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또 북한 당국에서 조사가 들어오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제 탈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는 해외 정세를 알다 보니까 북한 체제 한계를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탈출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휴대폰 사용자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오늘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370만. 와, 적지 않더라고요. 370만 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와, 모르셨습니까? 저는 한 많아야 3만 명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평양 시민이 몇 명이죠, 그러면? 250만 명이요. 그럼 평양 시민이 다 갖고 그 외에 또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지방에 거예요? 가면. 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요즘 북한에는 자기 돈 번 사람들이 장마당이 370개가 있습니다. 장마당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과거에 국가 경제가 100%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장마당으로 했던 민간 경제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북한이 370만 있는 거 어떻게 알아 하는데 이유는 북한의 핸드폰 사업을 하는 건 이집트 회사입니다. 이집트 회사가 북한에서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회사 통해서 얼마나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네, 지금- 뭐 대금 지불을 못해서 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집트 회사가 뭐 얼마 전에 지중해 난민들
그걸 자기가 해결하겠다고요. 예.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로다 하자고 그런 제안을 했었기도 할 만큼 상당히 큰 회사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원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공산당이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그 중앙정부가 전체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계획정제를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잘 안 되니까 말씀하신 장마당을 통해 가지고 알아서들 자력갱생,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안 풀리고 관료들이 와서 짐 뒤지고 이러니까 이걸 돈을 이렇게 위에다 상납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부패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체제는 어떤 외부의 침공과 외부의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 부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열심히 경제 키워서 왔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곳곳에 부패 사슬이 있잖아요. 네.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도 다 연루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패 호랑이와의 싸움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가면 공산당이 썩은 부패 덩어리로만 딱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요거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김정은에게 상당히 큰 숙제일 거라고 봅니다. 재밌는 게 북한은 부패 사슬이 중국은 시진핑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부터 부패가 돼 있습니다. 그 거리가 서로 물고 물린 거예요. 사실 김정은이 밀매를 시킵니다. 마약 밀매 시켜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그걸 통치 자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선물, 특히 북한의 지도계층한테 중고 벤츠를 선물씩 하나입니다. 노래시계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부패 그 거리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최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어저께 정보 보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상층부의 체제의 취약성이 상당히 심각하다. 아까 이제 내부에서 벌써 올해만 20명 넘는 외교관들이 망명을 한 사건에도 볼 수 있고 또 뭐라고 분석하냐면 지난번에 노동당 창건일 기념식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면서 인민을 70번을 언급을 했잖아요. 인민이 우리 당의 기반이라고. 그런 거 자체가 북한식 포퓰리즘이다. 네. 체제의 기반이 그 상층부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설을 통해서 인민을 내세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네. 북한이 김정은이 러시아나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일각의 분석에서는 방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청을 해도. 왜냐하면 본인이 북한을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체제 취약성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원래 있습니다. 독재자가 어디 외국 나갈 때는요,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다 데리고 나가야 쿠데타를 못 일으키거든요. 네. 누가 자리 차지할까봐 그 사이에. 그렇죠. 그 사이에 중변이 일어날까봐. 근데 아예 못 나가는 거죠, 지금. 자, 북한의 1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환율을 물어보시나요? 예, 환율로. 환율로. 북한 돈으로. 북한 돈으로. 네. 북한 돈, 우리가 지금 1달러가 한 1,180원 하잖아요. 그럼 네, 제가 가끔 달러를 좀 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180원 하는 걸로 봐서 북한은 한 4,000원 하지 않을까요? 4,000원? 한 1달러에 한 4,000원? 네. 북한 이제 공식 환율과 실제 거래 환율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제 공식 환율은 제가 알면 여기 한 106원 정도? 106원 정도? 106원 정도. 그런데 이제 실제 장마당에서는 1달러가 한 7,900원 정도. 그러니까 78, 9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실제 장마당에서는 중국 위에나하고 달러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월급 받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이라고 해서 뭐 5,000원 줬다, 5만 원 줬다 해봐야 달러로 따지면은 5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북한의 월급. 그러니까 장마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전번에 북한에 10월 10일 당 창건일 때 특별 수당을 줬어요. 전 국민한테 특별 수당을 줬는데 그래봤자 이제 몇백원 준 거 월급만큼 줬는데 달러로 한 사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이게 몇 달러 줬다고 생생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경제가 그야말로 완전 이원화된 경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경제 시스템이다 이거죠. 네. 당시에 당창건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또 걷어들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불만이 막 폭증하니까 다시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치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그 이야기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북한이 뭐 더 재밌는 거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김경희 얘기입니다. 김경희. 네. 예. 김경희가 우리가 그동안 사망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왔는데 어저께 국정원에서는 파악하고 있기로는
건강이 제법 괜찮다. 네. 건강이 제법 괜찮지만 대외 활동은 하지 않고 평양시내 모처에서 조용히 치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북한의 굉장히 내부적인 그 정보인데요. 저는 우리 아까 뭐 이렇게 도둑국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국정원이 이런 정보를 국회에 보고할 때 조금 옥석을 가려서 네. 정중을 좀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휴민트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를 나오는데 어저께는 마침 이산가족 창봉 첫날인데 너무 북한이 민감해하는 정보를 아까 우리 정부장 얘기한 대로 너무 폭포수처럼 너무 많이 쏟아낸 측면이 있는 것 거 같아요. 아니냐?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안영원 의원이 예산 처리라고 얘기를 해서 아, 이해가 근데 됩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문제 있습니다. 이제 이걸 그래. 사실은 정부에서 보고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제 국정원의 양해 하에 여야 간사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네. 국민들 알아야 될 정보를. 그런데 어쩔 때는 국정원이 양해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그냥 발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정치적 쟁점이 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서로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까버린 경우가 그런 거를요,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뭐 각서를 쓰고 어디까지만 공개한다. 차라리 뭐 문건을 정리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기자들한테 그냥 다 가서 얘기할 거면 그렇죠. 얘기해라. 우리는 뭐 취재해서 뭐 쓰면 쓰고 말면 말하라.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게 지금 뭐 좀 한도가 되지 가이드가 않고 제가 알고 될것 있기로는 같아요. 미국의 정보위원회, 미국은 정보위원회 상설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좀 틀립니다. 상설위원회는 전부 정보에 대한 각서를 다 씁니다. 그래서 네.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비밀 누설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직 없습니다. 네. 자, 국정원의 북한 정보,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북한 정보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아침부터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우리 주부들이 약간 좀 열받는 소식일지 모르겠는데요. 일회에 한 150만원까지 가는 전직 걸그룹까지 포함된 그런 강남 호텔 성매매 사건이 적발됐다. 자, 저희가 한번 리포트로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을 향해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로 안내하더니 곧 성매매 여성이 도착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쉬고 계시면 편하게 혼자 쉬고 계시면 제가 금방 올라오니까 해드릴 테니까 결제만 지금 제가 일단 도와드릴게요. 이 남성은 성매매 알선업자로 20대 여성들을 고용해 6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에는 전직 걸그룹 멤버와 대기업 여비서, 연예인 지망생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애인대행, 여비서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매매 남성들을 회원제로 관리했습니다. 강남의 여러 호텔 객실을 빌려 성매매 장소로 이용했는데 매일 호텔과 객실을 바꾸며 경찰의 단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고액 성매매를 알선한 31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27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성매수 남성 1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우리 고액 성매매 리포트를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걸그룹, 모델, 비서까지 강남 고액 성매매에 연루돼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성매매 특별법 생각도 나고요. 뭐 성매매는 뭐 인류가 있었던 이래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네. 성매매 특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근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암암리하는데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죠. 성매매의 집창촌을 없애니까 저런 식으로 암암리에 밀 조직이 들어가서 중간에서 남자가 거래를 해서 네. 남자가 연락을 하면은 네. 여성이 있는 호텔로 바꿔 네. 데려다주고 그 여성들이 있는 호텔도 바꿔가면서 하는 점조직식으로 운영이 되는 풍선 효과인데요. 네. 늘 이제 그런 저런 풍선 효과에 따른 그런 음성적인 성매매 조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루된 사람들이 걸그룹 전직 걸그룹이라고 하지만 일부는 현재에도 활동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모델, 비서, 연예인 지망생 이런들이 포함된 어떤 소위 고급 성매매 조직이고요. 그 어떤 성매매의 대가도 그 8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1회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고액인데요. 예.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투잡을
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성매매로 들어가는 여성들은 되게 생계형이 먹고 살기 많겠죠. 힘들어서 네. 하는 건데 저쯤 되면은 생계형이라기보다는 과시형이라고 더 많은 어떤 사치나 돈 많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다른 그 일반적인 성매매는 좀 다르게 저 사람들한테는 좀 상당히 도덕적인 비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2박 3일 비서 뭐 이런 광고도 한다는 건데 이거 보면은 진짜 그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비서분들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비서를 성적인 시각으로 보고 예. 있는 여러 이제 그 음흉한 시선 때문에 네. 제 동생도 비서거든요. 네.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하죠. 굉장히 불쾌하죠. 이제 그런데 저렇게 예. 비서처럼 저런 표현을 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건 잘못된 자만. 네, 막 그렇게 저도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이 경찰도 약간 기획처럼 야 이쯤 되면 한 번은 또 성매매 단속 한번 나가자. 그럼 이제 나가고요. 네. 그리고 나간 다음에 이런 기사가 또 한 번씩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강남 한복판을 가면요. 씨 뿌려져 있는 게 오피스걸 이런 뭐 전단지입니다. 네. 갑자기 오토바이가 옆에 휙 지나가요. 자전거 같은 게 휙 지나가요. 이게 왜 지나가지 하고 보면은 주변에 막 부러져서 이거 떨어졌어요 하고 주워서 들으려고 떨어졌어요 하고 죽고 보니까 뭐 오피스걸 이런 건 거예요. 네. 수시로 내 대낮에도 뿌려지는 것이 이런 건데 우리가 성매매 특별법 지금 안 그래도 대전의 한 판사가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네. 해갖고는 지금 위헌 심판 제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토록 실효성이 없는 성매매 특별법을 우리가 어디까지 유지를 해줘야 될지 저는 조금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사실 저게 뭐 남자들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와는 별도로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사실 그냥 논란이 많은 법이었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데 지금 이제 풍선 효과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또 고액화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객관적인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찰 당국자들 제가 직접 만난 이야기는 그 법이 생긴 이전과 이후에 성범죄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에 만들 때 앞장섰던 그 이름이 누구 경찰 여자 경제. 그분이 나와서 그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그런 토론도 있었지요. 네, 그렇죠. 그분의 처음에 취지는 자발적 성매도자까지 처벌하고 싶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이 취지였죠. 알겠습니다. 좀 강남 고액 성매매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7kg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가 이혼 경고를 했다. 어떤 소식입니까? 안젤리나 졸리 너무나 유명한 헐리우드의 그 액션 배우죠. 뭐 액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이게 보그지의 그 표지 모델로 나섰는데요. 보시면은 저도 사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뼈에다가 살로 이렇게 도배를 해놓은 것 같은 뼈에다 이 정도로 깡 말랐어요. 깡 말랐는데 그래서 현재 몸무게가 37kg. 네. 그야말로 뼈마른 상황에서 모델로 나와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식이 장애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네. 너무나 이 마른 몸매에 대해서 지금 그 남편인 브래드 피트가 재활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라. 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마지막 경고를 나선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또 저런 그 몸매를 가지고서 표지 모델로 나와서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 몸을 사람들의 지금 여러 사람들의 롤 모델인데 저렇게 마른 몸매로 나온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여성들이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거를 용인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충분하죠. 지금 여기 저희 판넬을 준비했는데 이게 아마 툼레이더인가요? 툼레이더의 여전사로 나온 때의 안젤리나 졸리 모습인데 이게 이제 37kg가 됐을 때 모습입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키가 170cm거든요. 네. 그리고 툼레이더 여주인공을 맡을 정도로 건강미의 상징처럼 느껴지던 굉장히 강하고 섹시한 여성으로 칭송을 받던 사람인 건데요.
이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전 인자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친정 엄마가. 그래서 자신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유방을 절제를 했죠.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절대 자신이 아이들을 두고 먼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노이로제에 걸렸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음식 섭취를 자꾸 거부를 하고 약간 병이 돼버린 거죠. 이러면서 이렇게 깡마른 모습이 돼서 지금은 이제 약간 스스로 날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간 병적을 안 먹어서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주변 아끼는 팬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제발 좀 먹어라. 아이들을 네. 위해서라도 먹어라. 왜냐하면은 그 정신적인 노이로제가 아이들한테도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지니까요. 얼마 전에 그리고 참고로 몇 달 전에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를 극비리에 몰래 방문을 했었어요. 아시아나 네. 항공을 타고. 그것이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아이들과 유엔을 위한 활동은 또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난민구호 활동 또 난민 아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 네. 소소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막 안고 다니고 있는 저 아이들, 심지어는 흑인도 있고 그 내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분쟁 지역까지도 몸을 아끼지 않고 찾아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는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뭐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도 미국에서는 있는가 봐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좀 안타깝고요. 네. 참고로 저는 꽤 팬입니다. 예. 저는 남편의 꽤 편입니다. 뼈만 남은 안젤리나가 좀 살을 좀 붙여서 네. 다시 건강한 보그지에 모습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표지 모델로 나오는 날을 좀 고대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은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신문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한국일보인데요. 우리 저 서민들이 여러 가지 그 집안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생계용품으로 쓰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좀 가슴 깊이 와닿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만든 생계 도구.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게 맨 처음 크게 있는 사진은 군밤 화로인데요. 열을 오래 지속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호일로 그 화로를 다 칭칭 감아서 열을 오래 간직하려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왼쪽에 있는 것은 택배기사의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그 택배기사용 휴대폰 거치대가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전체 수입이 순수익이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10만 원도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락앤락 쪽에 핸드폰, 락앤락을 오토바이에 고정시킨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생계도구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도구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을 한국일보가 오늘 소개했네요. 예. 생계 도구가 아니고 생계 발명품 같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네.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모습이 짠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돌질 쿠션을 오늘 돌질 쿠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첫날 처음으로 진행을 하면서 윤봉길 의사의 착각해서 테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바꿨는데요. 의거죠. 네. 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